오늘의 내용은 무당이 다른 무당에게 점을 보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공포를 넘어선 존재의 근원과 현실의 틈새를 파고드는 기묘하고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불편할지도 모를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는 순화되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젊은 무녀인 유진은 뛰어난 실력을 가져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영혼과 대화하고 미래의 흐름을 읽으며 인간 세상의 복잡한 관계와 감정을 꿰뚫어 보는 데 능했습니다. 그녀의 신당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고 유진은 자신이 가진 능력이 축복이자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도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사이 유진의 눈엔 이상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물의 윤곽이 잠깐씩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더니 점차 사물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형태가 불분명하고 인간의 눈으로 인식할 수 없는 기묘한 색과 질감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탁자를 보면 탁자 뒤로 어둡고 끈적한 기운이 일렁이거나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형태 뒤로 실 같은 것이 얽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사물의 뒷면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명하게 보였고 유진의 평소 시야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령님들의 모습이 흐릿해지고 사람들의 기운을 읽어내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녀의 실력은 마치 두 개의 상반된 시야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이 사물의 뒷면이 점점 더 기괴하고 혐오스러운 형태로 변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탁자 뒤의 어둠은 점점 더 깊어져 마치 자신을 빨아들일 것 같았고 사람의 뒤의 실들은 서로 엉키고 뒤틀려 끔찍한 형상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것들은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유진의 정신에 직접적으로 혐오감과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밤에는 이 기묘한 풍경이 더욱 선명해져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깨어있을 때조차 환영처럼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눈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종류의 존재와 연결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신당에 앉아 신령님들께 간절히 물어보았지만 신령님들은 이전처럼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고 그들의 모습 뒤에서도 끔찍한 사물의 뒷면이 어른거려 유진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은 유진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도시의 외곽의 산속에 은둔하며 뒤집힌 세상의 도사라고 불리는 그 존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도사는 세상을 보는 방식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 보는 능력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를 만난 사람들의 소문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왔지만 어떤 이는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변해버렸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무당이며 도사로 통했습니다. 유진은 망설임 끝에 산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지만 산 입구부터 분위기가 음침했습니다. 나무들은 빽빽하게 우거져 햇빛을 가렸고 바람 소리는 마치 무언가 속삭이는 듯 들렸습니다. 산길은 험하지 않았지만 걸을수록 공간이 뒤틀리는 듯한 착각이 일어났고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풍경들이 순간순간 기괴하게 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보는 것이 환각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 공간 자체가 이상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어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시간의 개념이 흐릿해지는 산속에서 유진은 마침내 작은 암자 앞에 섰습니다. 암자는 낡고 소박했지만 주변의 음침한 분위기와는 달리 고요하고 정갈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암자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문 앞에 섰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사물의 뒷면의 기운이 이곳에서 더욱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 암자가 자신이 보는 뒷면과 연결된 장소인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리고 자신의 이름과 찾아온 이유를 알렸습니다.
잠시 후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나타난 사람은 예상과는 달리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마치 먼 곳을 보는 듯 혹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 듯한 멍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뒤집힌 세상의 도사였습니다. 들어오시오. 여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암자 안은 밖에서 본 것처럼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유진의 눈에는 사물의 뒷면이 보였습니다. 벽 뒤로 알 수 없는 형체들이 꿈틀거리고 앉아있는 여인의 뒤로는 기묘한 실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암자 안의 뒷면은 밖의 그것보다 훨씬 차분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억지로 그 기운을 제어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여인은 유진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녀는 유진의 맞은편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보았습니다. 눈은 유진을 향하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는 그 시선은 마치 유진의 겉모습을 넘어 다른 차원을 들여다보는 듯 했습니다. 너에게서 느껴지는군. 여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서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사물의 뒷면을 보는 자, 그것은 세상을 보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유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자신의 증상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도사님, 제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제게 이런 것이 보이는 것입니까? 유진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여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인간들은 세상을 오직 하나의 방식으로만 보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고. 하지만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층위와 차원이 존재한다. 네가 보는 사물의 뒷면은 그 층위들 중 하나다. 인간의 감각으로는 인지해서는 안 되는 사이에 존재하는 영역이지. 사이에 존재한다니요. 그래, 사물과 사물 사이, 시간과 시간 사이, 존재와 비존재 사이, 네 눈이 우연히 혹은 어떤 계기로 인해 그 사이를 들여다보게 된 것이다. 그것은 네 신력이 강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네 영혼의 어떤 미세한 틈을 통해 열린 것일 수도 있지. 중요한 것은 네가 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일부이지만 인간이 보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제가 보는 것이 왜 위험합니까? 왜 제 실력을 방해하는 것입니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는 것은 네 정신과 영혼에 무리를 준다. 세상은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네가 보는 사이의 풍경은 혼돈 그 자체다. 형태도 없고 논리도 없고 질서도 없는 혼돈이지. 그것에 너무 깊이 빠져들면 네 정신이 파괴될 터. 그리고 신령님들은 네가 이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고 사이를 들여다보는 것을 꺼린다. 그들은 오직 이 세상의 질서 안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인의 설명에 유진은 자신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환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다른 차원의 파편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는 행위 자체가 자신에게 독이 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 눈을 다시 닫을 수 없습니까? 유진은 필사적으로 물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열린 눈을 완전히 닫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번 본 것을 못 본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다르게 보는 방법은 있지. 다르게 본다니요. 네가 보는 사물의 뒷면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되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다. 네 시야를 재조정하여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사이를 흐미하게 만들고 네가 원하는 것들, 신령님, 사람들의 기운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것은 고도의 정신 집중과 훈련을 요구하는 일이다. 여인은 유진에게 이 다르게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사이를 보는 눈을 완전히 닫을 수는 없기에 네가 가진 다른 감각의 일부를 대가로 내놓아야 한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텅 빈 눈이 유진을 향했습니다. 소리, 냄새, 맛 혹은 촉감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네가 가장 덜 의지하는 감각을 희생함으로써 네 눈이 보는 것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선택하지 않으면 네 눈은 점점 더 사이에 집착할 터 결국 네 정신은 파괴되고 네 육신은 사이의 일부가 되어버릴 것이다. 유진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감각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쳐버리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어떤 감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인이 물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무녀로서 신령님의 목소리를 듣고 소리, 향이나 재물의 기운을 느끼는 것, 냄새, 맛, 사람들과 접촉하고 촉감, 사물을 만지는 것, 촉감 모두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사물의 뒷면을 보는 고통에 비하면 저는 맛을 포기하겠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령님들의 목소리나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기운을 느끼는 것이 맛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이제 의식을 시작하겠다. 고통스러울 터이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오. 작두 위에 혀를 올려야 할 것이다. 여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암자 안쪽의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벽면에는 기묘한 문양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인은 방 중앙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유진에게도 맞은편에 앉아 눈을 감으라고 했습니다. 네 안에 있는 보는 능력을 집중하시오. 그리고 네가 희생할 맛의 감각을 떠올리시오. 둘 사이의 연결을 느끼시오. 여인이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진동시키는 듯한 힘이 있었습니다. 유진은 눈을 감았지만 눈꺼풀 뒤로는 사물의 뒷면이 어른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벽 뒤에 꿈틀거리는 형체들이 더욱 격렬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느껴라. 네 혀끝에서 느껴지는 단맛, 쓴맛, 신맛, 그 모든 감각을 여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미각에 집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먹었던 음식의 맛, 좋아하는 맛, 싫어하는 맛, 그 모든 맛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 감각을 네 눈으로 보는 사이와 맞바꿔라. 네가 포기하는 것만큼 보는 것이 희미해질 것이다. 유진은 온 정신을 모아 자신의 미각을 분리해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몸의 일부를 떼어내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혀가 불타는 듯 아팠고 입 안에서는 역겨운 금속의 맛과 썩은 맛이 뒤섞여 느껴졌습니다. 눈꺼풀 뒤의 사물의 뒷면은 더욱 선명해져 유진의 정신을 공격했습니다. 기괴한 형태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고 형언할 수 없는 색들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이것은 네가 치르는 대가, 네가 보는 것에 대한 균형, 감각을 바꾸는 재물일 터이니 포기하지 마라. 여인의 목소리가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고통과 혼란 속에서 유진은 필사적으로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이 고통을 견뎌내야 해. 다시 제대로 보기 위해서. 마침내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끔찍한 고통과 환영, 그리고 입안의 역한 맛, 모든 것이 사라지고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의 풍경은 이전과 같았습니다. 벽 뒤의 사물의 뒷면은 여전히 보였지만 이전처럼 선명하거나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얇은 막 뒤에 가려진 것처럼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혀를 움직여 보았습니다. 어떤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단맛도 짠맛도 쓴맛도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는 텅 빈 감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물로서 정말로 작두 위에서 미각을 잃은 것입니다. 여인은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초점이 없었지만 유진을 정확히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성공했구나.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네 눈이 보는 사이는 이제 희미해졌다. 네가 포기한 감각만큼 이제 네 눈은 이 세상의 질서에 다시 초점을 맞출 수 있을 터.
제 미각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까?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 그것은 네가 치른 대가이자 네가 세상을 다르게 보는 방식에 대한 균형이다. 이제 너는 세상을 온전히 맛볼 수는 없지만 그 대가로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지. 여인은 유진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때때로 사물의 뒷면이 다시 강하게 보일 때가 있을 것이라고. 그때는 정신을 집중하여 그것을 희미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연습을 계속해야 한다고. 그리고 잃어버린 감각에 대해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암자를 나서는 유진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몸은 피곤했고 입안은 텅 빈 채였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사물의 뒷면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흐릿하고 불분명한 그림자처럼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대신 익숙했던 산의 풍경, 나무와 바위들이 예전처럼 명확하게 보였습니다.